오늘 박정희 편 중에 가장 중요한 편입니다. 진짜로 진짜 정말로 가장 중요한 편이에요. 박정희라는 사람이 대통령을 무려 1963년에서 79년까지 했습니다. 자, 근데 이 기간 동안, 이 박정희 정부 기간 동안 국제 정세가 어땠는지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박정희가 저때 저래서 저랬구나, 이게 저걸 알아야 이해가 됩니다. 자, 오늘 박정희 정부 1963년부터 79년까지 정권을 잡았던 박정희 정부, 이때의 미국의 상황, 그리고 소련과 중국 같은 다른 국가의 상황, 이런 것들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거를 건너뛰고 그냥 우리 각하는 역시 구국의 영웅이다, 박정희는 친일 남로당 종북좌파 비민주주의자일 뿐이다, 이런 얘기만 해봤자 이해가 안 돼요. 겉핥기 수준에서 그냥 싸우는 느낌이고, 솔직한 얘기로 박정희 정부의 공과 과를 평가할 때 항상 국내 안에서 있었던 것만 가지고 주로 얘기를 합니다. 그거를 가지고만 평가를 하려고 해요. 근데 간다요 채널에서 지난 5년 동안 얘기해온 게 뭐예요? 세계사를 공부한 다음에 한국사를 공부해야 된다. 순서가 잘못됐다 이 말이야. 순서가 한국사부터 공부해서 한국사의 민족사학 정신과 같은 어떻거나 아주 적절하지 않은 그 우물안의 시각을 갖추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 세계사를 공부하면 세계사가 이해가 안 돼요. 국제정세를 알고 난 다음에 한국사를 알아야 되고 국내 정치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국제적인 차원에서 이해를 한 다음에 한국도 알아야 되는데, 왜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거부터 알아야죠, 왜 다른 나라 거부터 배워야 돼? 이런 무슨 개무식한 소리를 하면서 그냥 근본도 없고 이유도 없고 설명도 안 되는 무논리 무근본의 이상한 애국심을 들먹이면서 당연히 한국 사람은 한국 거부터 알아야 된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끔 보면은 유튜버 중에도 있어요. 굉장히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적절하지 않아요. 국민들을 우매하게 만드는 장본인들이에요, 정말로. 그리고 특히나 우리나라는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옛날에 이승만 박정희 정권 때도 특히나 외부의 입김, 외부에서 그냥 호 하고 불면은 그냥 태풍이 왔어. 우리나라는 외부의 영향이 지금도 심각한데 과거에는 더더욱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특정 국내의 정책이 외국의 입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도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자꾸 다른 나라의 입장 이런 거를 얘기하면 식민사관이다. 아니 그럼 뭐 하려고 다른 나라 입장을 알 필요가 뭐가 있으며, 그 우물 안에 처박혀서 그냥 대가리에 그냥 땅굴 파서 머리만 처박고서 살면 되지, 뭐 하려고 다른 나라의 역사를 배우고 뭐 하려고 배워요? 이게 쓰잘데기 없는 그 자존심이거든요. 진짜로 무의미해요 되게.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가 이승만 정부 때도 저희가 설명드렸지만 박정희 정부를 공부할 때도 절대로 우리나라만의 시각으로만 평가할 수 없다. 외부의 입김이 강력하게 작용했기 때문에. 특히나 역대 정권 중에 미국 같은 강대국, 초강대국, 외부 국가의 입김을 가장 시게 받았던 정권은 이승만 정권보다도 박정희 정권이에요. 정말 어마무시한 영향을 받았어요. 이승만 정부는 미국이랑 딱 만나서, 야 너네가 하란다고 우리가 다 할 것 같아? 우리가 원하는 이런 상호 방위 조약이나 이런 거나 미국 니네도 해줘야지. 이걸 왜 안 해줘? 한 발자국도 안 물러서려고 하고 막 이런 게 있었어요. 오히려 이승만 정권 때는. 박정희 정부는 근데 박정희라는 독재자가 본인이 권력을 내려놓고 싶지 않고 본인의 정권 지지율과 이런 것들을 위해서, 본인의 권력을 위해서 미국의 눈치를 엄청나게 많이 봐야 했어요. 그래서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거를 알고 우리는 박정희 정부의 정책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본인의 권력과 본인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지율을 얻어야 된단 말입니다. 국민들의 지지율을 얻어야 되는데 그 지지율을 얻으려면 경제 발전을 시켜야 돼요. 그 경제 발전을 시키려면 돈이 필요해요. 그 돈을 어디서 났냐는 거야. 저번 시간에도 말했지만 가장 많은 돈을 얻은 게 어디야? 미국이야. 우리나라의 원조를 가장 많이 해준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 다음 일본이고 그 다음 독일입니다. 누가 뭐래도 미국이 가장 많이 해준 거예요. 그래서 박정희 정부는 미국의 눈치를 많이 볼 수밖에 없었다는 거. 박정희라는 정권이 가장 많이 받은 건 미국인데, 미국에서 많이 받은 이유가 또 뭐다? 베트남 전쟁 참전이다. 원래 미국의 원조 금액이 점점 줄어들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그걸 딜레이시키고 양을 더 늘리고, 아주 본질적인 그 이유는 베트남 전쟁 참전이다. 이걸 이제 저번 편에서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죠? 박정희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말년의 욕심을 좀 부렸다. 경제 발전도 좋고 정말 다양한 거를 해낸 사람인데 말년의 욕심을 이상하게 부려가지고 이상한 사람이 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왜 그런 얘기가 나와요? 말년에 뭘 했어? 유신헌법을 만들어요. 그냥 헌법이야. 대한민국 헌법의 종류 중 하나예요. 기존에 있던 대한민국의 멀쩡한 헌법을 본인이 천년만년 해먹기 위해서 갈아엎은 헌법의 이름이 유신헌법이에요.
나중에 이제 다음 편에서 자세하게 이건 설명드릴 건데 이거를 만들더니 이제 하는 게 뭐예요? 장충체육관에 사람들을 모아요. 그리고 대의원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 사람들이 이제 투표를 하게 됩니다. 체육관에서 선거를 해요. 자기 말 잘 듣는 국민들이나 뭐 전국에 있는 사람들 모아놓고서 이 사람들이 국민의 대표다. 이 국민의 대표를 담당하고 있는 이 대의원들이 대통령을 대신 뽑을 것이다. 장충체육관에서. 그래서 체육관 선거라고 합니다. 이거를. 분명히 얘기하건대 박정희라는 정권은 본인이 제대로 독재를 하고 천년만년 해먹기 위해서 야당도 탄압했고 언론도 조졌고 판사 같은 사법부도 조졌습니다. 법관이나 이런 삼권 분립도 아예 작사를 낸 사람이에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쵸? 자, 근데 이거 기억나세요? 우리가 잘 생각해봐야 돼요. 우리가 2024년 12.3 계엄령 때도 봤지만 윤통 계엄령 때리자마자 아무것도 못했어요. 저 계엄령을 때렸어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박정희라는 사람은 유신헌법을 통과시켜서 체육관 선거까지 만들고 어떻게 이런 게 가능했을까요? 그냥 군사독재 정권이니까 군사력을 다 쥐고 있었으니까 그냥 그래서 가능한 겁니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것만 얘기해서는 안 돼요. 박정희라는 사람이 왜 도대체 유신헌법을 만들고 본인의 권력을 위해서 저런 헌법까지 갈아엎는 천년만년을 해먹기 위해서 체육관 선거까지 하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를 알려면 반드시 그 당시에 국제정세를 알아야 됩니다. 이거를 모르면 아무것도 이해가 안 돼. 이거를 알고 우리나라 국내에서 국내 정치가 어떻게 돌아갔는지도 봐야 됩니다. 자, 우선 미국과 한국의 관계가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불안해요. 불안하니까 국민들이 직접 대통령을 뽑는 국민투표 자체를 없애버려서 내가 천년만년을 해먹으려면 독재를 해야겠구나 이제. 국민들이 투표를 하게 만들어서 내가 지지율을 계속 끌어올려가지고 이거만으로는 내가 계속 해먹을 수가 없겠구나. 불안해서 체육관 선거로 바꾼 거야. 자세한 건 이제 나중에 제가 뒤편에서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우선 저번 편에서 얘기했었죠. 우리나라가 어디에 파병됐었어요? 베트남 전쟁에 파병을 했었습니다. 그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가장 핵심적인 건 뭐예요? 본인의 지지율과 권력의 불안함을 느끼기 싫어서 파병을 한 겁니다. 사실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그거예요. 물론 우리나라가 이걸 통해서 돈도 벌었지. 그러나 가장 더욱더 핵심적인 거는 본인의 권력 때문이다. 미국의 원조액을 더 늘릴 수 있었고 대출도 훨씬 더 이제 늘릴 수 있었고 그 돈으로 경제개발을 이제 박정희 정부가 했잖아요. 그쵸? 물론 뭐 대한민국 국민들의 경제도 나아지기를 원했을지 모르겠어요. 국민을 위했을지 몰라도 국민을 위하는 마음이 있었을지 몰라도 가장 우선적인 이유는 본인의 권력을 위했던 것이다. 실제로 굉장히 많은 국제정치학자들, 국제정치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평가를 해요. 한국과 미국은 원래부터 친했던 게 아니다. 이승만 정권 때부터도 미국은 한국에 남한의 필요성이 있었고 그렇긴 했지만 정말 한미 간의 동맹관계가 돈독해지고 가까워진 거는 베트남 전쟁을 계기로 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많이 합니다. 실제로 정말 중요한 거야. 우리 대한민국의 군인들을 베트남이라고 하는 미국이 필요한 전쟁에 보내서 5,000명 넘게 죽였잖아요. 5,000명 넘게 죽게 만들었어요. 피 흘리게 했어요. 그거를 통해서 한미 관계가 돈독해진 것이다. 이거를 자꾸 국가 단위로 이제 평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무조건 국가 차원에서 한미 동맹이 가까워지면 좋은 거 아니냐? 맞지. 대한민국과 미국이랑 국가가 친해진 건 좋은 거지. 제가 봐도 좋은 거예요. 다만 그거는 그거고 박정희라고 하는 권력자 개인만 봤을 때는 본인의 권력을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한 것도 맞다는 겁니다. 구분해서 다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굳이 하나만 얘기하고 자꾸 퉁을 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거 말장난하는 거니까요. 자, 근데 이 박정희 정권이 베트남 전쟁에 파병한 게 본격적으로 파병한 게 1965년부터입니다. 근데 고작 3년 뒤였던 68년부터 한미 관계가 삐걱거리기 시작합니다. 물론 더욱더 디테일하게 얘기하면은 박정희 정부와 미국의 관계가 삐걱거리기 시작했어요. 왜 그랬느냐? 베트남 전쟁 반대 시위가 점점 거세지기 시작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유럽에서 1968년에 68혁명이라는 게 있었어요. 저 68혁명 때 수많은 젊은이들이 전쟁하지 마라. 늙은 사람들은 저 문제가 많다. 왜 우리 젊은 사람들의 얘기를 듣지도 않고 개무시하느냐. 평화! 피스!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평화와 피시주의 운동과 이런 거에 거의 초기 버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미국에도 영향이 간 거예요. 전쟁을 왜 하냐 이 말이야. 내가 미국인인데 왜 우리 미국인이 왜 베트남에 가서 불쌍한 베트남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느냐. 솔직한 얘기로 좀 전반적으로 그냥 전쟁 반대하는 거야. 저 전쟁이 왜 일어났고 이런 걸 다 잘 이해하고 얘기하는 국제정치적인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전쟁은 나쁘다 이거야. 가서 사람을 죽이니까 나쁘다 이거야. 그러니까 하지 마라 이거야. 미국의 이익이 좀 덜하면 어떠냐 이거야. 그래서 1960년대에 CBS 뉴스에서 인용했던 갤럽의 조사예요. 미국 내에서 이제 설문을 했겠죠. 1965년 8월만 해도 미국의 베트남 파병이 실수가 아니고 괜찮다라는 의견이 무려 60%입니다. 근데 67년, 68년, 70년 1월, 71년 1월로 갈수록 이제 베트남 파병은 실수였다가 점점 많아져요. 이 베트남 파병을 왜 했느냐 이 말이에요. 점점 여론이 안 좋아집니다.
자, 그래서 박정희 정부를 위해서 미국이 이제 막 돈을 갖다 주고 퍼주고 이러는 게 베트남 전쟁 파병을 우리나라가 해줬기 때문 아닙니까? 근데 미국 자체에서 애초에 베트남 전쟁을 반대하는 거야. 그래서 미국에 있던 정치인들과 외교 당국자들과 이런 사람들도 베트남 전쟁에서 이제 발을 빼자 이런 거를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겠어요?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박정희 정부와 미국이 가까워지고 미국이 우리나라에 원조를 많이 해주고 그랬던 거는 베트남 전쟁에 한국이 파병해줬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근데 미국 입장에서 이제 이 베트남 전쟁에서 발을 빼려고 해요. 그러면 베트남 전쟁에 파병해줬기 때문에 한국을 위해서 해주던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서 발을 빼는 건 미국이 한국의 중요성을 별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도 같이 의미하는 거예요. 그쵸? 자, 이런 상황에서 이게 뭐냐면 육본의 침투 사건 편납 2집과 3집 중에 있는 건데 북한의 도발 횟수입니다. 정말 도발 그지같이 많이 했어요. 개를 보면은 1961년에 86번, 62년에 58번, 63년도에 63번 막 이러면서 67년도에 184번, 68년도에 141번, 69년도에 144번 아주 징글징글하게 했습니다. 저 당시에. 요때가 피크예요, 피크. 그리고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김신조 사건 박정희의 모가지를 따라왔다. 1968년 1월에 북한에서 이제 특수훈련을 받아온 31명의 북한 군인들이 지금의 창의문, 지금의 청와대에서 1km밖에 안 떨어진 곳이에요. 여기 보면은 창의문 보이시죠? 여기서 이렇게 이제 창의문 이렇게 있는데 청와대가 어딘지는 굳이 얘기하지 않고 경복궁이 여기 있습니다. 광화문이 여기 있어요. 자, 그런데 창의문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실 거예요. 얼마나 위험했던 건지 위치가. 어마무시하게 가까이까지 온 거야. 이 31명의 북한 군인들이 창의문이라는 곳까지 왔던 거예요. 여기서 총격전이 벌어져서 저 북한 군인들 대부분이 죽어요. 대부분 죽고 김신조라는 사람은 생포가 됩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박정희 정부가 빡쳐가지고 만든 게 실미도 부대예요. 이게 사실 영화 실미도 때문에 자꾸 사람들이 많이 잘못 알려져 있는데 지금 실미도 부대가 범죄자들을 끌어모아서 만든 그런 부대가 아니에요. 멀쩡한 군인들 중에 유능한 군인들도 있고 고급 인력들, 아니면 민간인들 중에 평범한 사람들 중에서도 애국심이 있거나 이제 그런 어떤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김일성 제거라는 목표를 가지고 특수훈련을 받는 그런 부대원들이에요. 이거를 자꾸 무슨 범죄자들 뭐 이제 내일 죽어도 이상할 거 없는 사람들 뭐 갖다 놓고서 막 이거면 아닙니다. 이건 아니에요. 자, 아무튼 이제 이런 사건도 있었고, 그리고 푸에 블로호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이 배가 뭐냐면은 북한이 저 미국의 푸에 블로호라는 배를 납포를 해요. 동해상에서 납치해가지고 끌고 가요. 이제 미국이 펄펄 뛰었겠죠. 개 난리를 쳤겠죠. 북한은 너네 미국 갓나 새끼들 이 미제 승냥이 너네의 그 배가 우리 동해상에 함부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납포하는 거는 정당한 기야. 이제 이러는데 미국은 인정을 안 했지 당연히. 자, 이 과정에서 이제 탑승자 83명 중에 한 명이 사망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납치당한 게 68년 1월 23일인데 거의 1년 뒤에요. 12월에 귀환해. 83명 중에 한 명 사망했으니까 82명이 살아있었잖아요. 거의 뭐 11달 12달 동안 이제 납치되어 있던 거죠. 당시 박정희 정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박정희 모가지를 따려고 김신조와 이런 북한의 그 특수부대들이 내려오기도 하고, 게다가 미국의 푸에블로호라는 그런 배까지 이제 잡혔으니 미국도 이번에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이번 기회에 저 북한을 강력하게 보복하고 저 새끼들 이제 정신 차릴 수 있게끔 개 난리를 쳐야 된다 한번. 박정희 정부와 미국에 도발한 거 아닙니까? 북한이 동시에. 그래서 박정희 정부가 강력하게 보복 공격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미국에게 이 얘기를 해요. 이승만 정부 때 맺었던 한미상호 방위조약, 한국과 미국 간의 서로 방위조약, 동맹 같은 그런 이제 조약을 맺은 건데 이게 사실 자동 개입이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위험에 처했을 때 미국이 자동으로 개입하는 그런 게 아니고 미국이 그 상황을 보고서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근데 이거를 박정희 정부가 나토처럼 자동 개입으로 바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미국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이걸 반드시 알아야 돼. 미국의 반응이 뭐였을까요? 이때 이런 말들을 다 쌩까고 조용히 북한을 만나요. 조용히 북한을 만나서 조용히 빨리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왜? 안 그래도 베트남 전쟁 때문에 지금 막대한 전쟁 비용이 들어가고 있고 미국 안에서는 뭐 베트남 전쟁 반대 운동 개쩌는데 여기서 자기들 배가 납치됐다고 해서 이거를 명분으로 북한과 또 전쟁을 벌여가지고 또 전쟁 비용을 날린다? 전혀 그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물론 북한이 잘못한 건 명확하지, 분명하지. 그러나 그것 때문에 전쟁을 한다? 미국 입장에서도 그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은 거예요. 그냥 좋게 조용히 그냥 끝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런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존 F 케네디 정권이 끝나고 존 F 케네디가 중간에 죽잖아요. 존 F 케네디의 부통령이었던 린든 존슨 대통령이 이 사람이 이제 존 F 케네디의 남은 임기를 다 이제 치렀단 말이에요. 존 F 케네디가 이게 미국 민주당이거든. 미국 민주당이 월남전과 관련해 가지고 개입을 직접적으로 한 정권이기 때문에 미국 민주당의 지지율이 점점 떡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나중 가서 미국 공화당의 리처드 닉슨이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대통령 될 때 이제 그 공약이 뭐였냐면은 내가 대통령이 되면 베트남 전쟁 끝내겠다. 우리 가족들의 품으로 우리 미군들 죽어가지 않고 깔끔하게 그냥 딱 철수해서 다시 미국의 품으로 들어오게끔 하겠다. 이런 공약을 내걸었단 말이야, 이 사람이.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미국의 새로운 정권이 들어선 거예요. 베트남 전쟁도 계속 하던 정권이 아닌 이제 베트남 전쟁도 끝내겠고 이 새로운 어떤 정책적인 방향을 제시할 닉슨이라고 하는 미국의 공화당 닉슨 정부가 들어선 겁니다. 지금 정치외교학과 나오신 분들 여기 계신가요? 정외과에서 정치 외교사, 세계 외교사 같은 거 배울 때 꼭 배우는 게 있습니다. 뭐예요? 닉슨 독트린입니다. 자, 이제 독트린이 뭐냐면 그냥 그 국가의 외교적인 기본 원칙과 기본적인 이제 방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기본적인 원칙. 닉슨이라고 하는 미국의 닉슨 정부의 독트린은 닉슨 정부의 기본적인 외교 원칙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꾸지 않을 원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닉슨 독트린의 이제 주요한 내용이 뭐냐? 우리 미국은 앞으로 전쟁 개입을 제한하겠다. 그리고 아시아의 수많은 국가들의 안보와 방위는 니네들이 스스로 책임지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닉슨 독트린이야. 달리 말하면 박정희라고 하는 사람이 정권을 쥐락펴락하고 있던 한국이라는 국가에 대한 미국의 필요성이 굉장히 줄어들 예정이라는 거야. 미국 입장에서 한국을 위해서 한국은 너무 이쁘다 니네. 우리가 돈 더 줄게. 너네 이번에 참전 도와줄 수 있니? 이런 게 다 그냥 다운된다는 얘기야. 다. 베트남 전쟁에서도 앞으로 철수하겠다는 얘기를 내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 말이. 베트남 전쟁에 참전해서 미국이 그렇게 이뻐하던 박정희 정부를 앞으로 새로운 닉슨 정부에서는 박정희 정부 뭐 이쁘나 마나 어차피 우리 베트남 전쟁도 안 할 건데 뭐 그렇게 이뻐하냐? 앞으로 이럴 예정이라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박정희 정부가 제발 미국 형 우리 돈 좀 더 줘. 나 경제 개발해야 돼. 이런 말을 백날 해봤자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왜 널 도와줘야 되는데 이제 너네 별로 필요 없어. 그냥 너네도 이제 군대 빨리 철수할 준비해. 이럴 예정이라는 거야. 천년만년 권력을 쥐고 국민들의 지지율을 빨고 정권을 유지하려던 사람 입장에서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인 거예요. 그냥 한국 안보에 안 좋아지는 그런 이슈다 이게 아니야. 박정희라는 정치인의 입장에서는 지지율도 떡락하고 앞으로 경제성장과 경제개발을 할 때 필요한 돈도 부족해지고 이런 엄청난 일이 생긴 거예요. 박정희라는 그 개인에게는. 자, 결국 1973년에 미국은 북베트남의 호치민이랑 평화협정을 맺어요. 그리고 이제 미군을 싹 다 뺍니다. 베트남에서. 그리고 미국은 믿었어. 전 세계 4위 군사력이라고 얘기되던 그 국가를 믿었어. 어디? 남베트남. 북베트남이 지금 요 위에 있습니다. 남베트남이 지금 베트남의 한 반쪽 정도 되는 거예요. 당시 남베트남이 1970년대 기준으로 군사력이 전 세계 4위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서류상 지표상 군사력 보면 기가 막혀 진짜로. 1972년 기준입니다. 무려 1000대 이상의 전투용 항공기, 이 중에서 500대는 신형 헬기였어요. 미국산 19개 대대급의 기갑부대, 58개의 포병대대, 1680척의 선박, 미국의 땅크가 600여 대, 105mm, 155mm 곡사포 1700문 이상, 175mm 야포 76문, 42만 명이 넘는 미국의 장비를 채택하고 있는 전투병력, 엄청난 병력을 가지고 있었어. 이게 1972년 기준의 남베트남의 군사력이에요. 엄청난 겁니다. 근데 당시 CIA 보고서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어. 남베트남은 지금 혼자서 장비의 유지보수도 못한다. 그래서 지금 당장 철수하면 안 된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지금 바빠. 내 지지율 떡락하기 전에 개소리 하지 마. 빨리 빼라면 빼. 이제 정권의 지지율이 중요했던 닉슨의 입장과 미국의 안보 당국이 충돌하는 그런 상황도 좀 있었던 거죠. 자, 그렇게 정말 기가 막히게 1973년 베트남에서 미군이 철수하고 고작 2년 만에 남베트남이 지구에서 사라집니다. 정말 2년 만에 사라져요. 북베트남의 호치민이 이제 베트콩독이 이끌고 남쪽으로 그냥 진격해서 개박살납니다. 그냥 여기서 끝나면 다행인데 우리의 닉슨, 지지율만 중요했던 닉슨. 우리 국내의 국민들, 미국 국민 여러분이 전쟁은 싫으다, 평화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을 저는 받들겠습니다고 했던 닉슨. 그랬던 닉슨이 주한미군 철수까지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싹 다 철수한다는 건 아니고 감축을 얘기한 거예요. 자, 1970년 10월에 미국의 제7사단에 있던 12,000명을 철수시킵니다. 그리고 71년 3월에는 미국의 제7사단에 있던 8,000명까지 추가 철수해요. 미국의 제2사단도 원래 철수시키려고 했는데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2사단이 원래 의정부와 동두천에 주둔하던 그 부대인데 여기도 철수해버린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가 이제 제발 그러지 마라. 그러면서 이제 난리를 쳐요. 그래서 후방으로 배치한다. 후방으로 뺀다로 협의를 봅니다. 자, 뭐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리처드 닉슨이 스캔들이 많았어요. 뭐 도청하고 이제 싸가지 없이 이제 좀 자기 지지율 때문에 이제 되게 좀 추잡스러운 짓을 좀 많이 했어. 그리고 뭐 뒷돈 막 뒷구녕에서 막 해먹은 짓이 많고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중간에 이제 대통령직을 때려쳐요. 부통령이었던 포드 대통령이 남은 임기를 채우고 그 다음 이제 그 선거에서 이제 떨어집니다. 결국에 미국의 공화당이 다시 미국 민주당이 정권을 잡아요. 누가? 지미 카터가 1977년 1월부터 정권 교체 이후 임기가 시작됩니다. 박정희 대통령하고 진짜 사이 더러웠던 거로 유명해요. 정말 유명합니다. 지미 카터 정권도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감축을 시작합니다. 감축 계획을 발표해요. 77년에서 79년 사이에 주한미군을 6,000명 정도 철수를 또 추가로 하겠다. 79년에서 81년까지는 9,000명을 철수하겠다. 요런 거를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6,000명에 9,000명 플러스하면은 15,000명이에요. 15,000명. 근데 여기서 미국 CIA가 다시 이제 겐세이를 넣어. 생각보다 북한의 전력이 국방력이 약하지가 않다. 주한미군 철수를 너무 많이 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을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 이제 6,000 플러스 9,000, 15,000명 뺄라다가 3,400명만 철수하는 거로 수정을 해요. 나중 가서. 미국은요, 박정희 정부를 굉장히 이뻐했어요. 초반에는 미국 말을 잘 들었고 미국도 박정희라는 사람이 필요했거든. 박정희라는 그 사람이 한국의 정권을 안정적으로 쥐고서 유지하는 게 우리 미국에게도 이익이다. 한반도의 안정이 빨리 와야 되는데 이 사람이 안정적으로 독재든 뭐든 간에 처음부터 독재한 것도 아니죠. 물론 뭐 선거를 이제 좀 부패하게 하고 그래가지고 좀 사실상 해먹긴 했는데 안정적으로 박정희 정권이 유지되는 게 미국에게도 이익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 이익이 이제 줄어들었고 더 이상 뭐 별로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는 순간 주한미군도 철수하고 베트남 전쟁에서도 철수하고 한국에 대한 원조도 이제 줄이고 이제 그러는 거죠. 전 세계에서 정말 충격적인 이슈가 있었어요. 어떤 이슈야? 미국의 닉슨과 마오쩌둥이 만나서 티타임을 가집니다. 정말 전 세계가 경악했던 사건이에요. 직접 사진도 찍고 이제 녹차도 한 잔 빨고 이제 보이차도 한 잔 빨고. 자, 이게 1971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1971년에 아직 베트남에서 미군이 다 빼지 않았던 시기에 이미 그 미국의 닉슨이 마오쩌둥을 만나는 이런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요걸 이제 대탕트라고 해요. 대탕트. 그냥 어려운 단어는 아니고 그냥 긴장 완화. 국제정치학에서 긴장 완화를 대탕트라고 합니다. 미국 진영과 소련 공산권 진영의 국가들의 긴장 관계 서로 이제 으르렁거리는 이게 좀 완화되는 걸 대탕트라고 하는 거예요. 전략적으로 이런 거야. 앞으로 우리 미국이 쓰잘데기 없이 군사력과 군비를 낭비하고 이러면 쉽손해 아니냐. 그러면 이런 군비를 낭비하지 않고 이러려면 전략적으로 공산권 국가들이랑 좀 친해지는 게 낫겠다. 이런 판단을 한 거예요. 전략적으로 이제 중국에 접근을 한 거죠. 소련도 견제할 겸. 마침 좋았던 게 뭐냐면은 소련이랑 사이가 안 좋았어요. 누가? 중국이. 마침 중국과 소련의 관계가 파탄지경이었어. 같은 공산주의 국가니까 친하다? 개소리야. 다 개소리야. 다 쇼야, 쇼. 정은이랑 푸틴이랑 이제 그 시진핑이 만났잖아요. 이거 뭐 사이 되게 좋아 보이지? 내일 서로 수틀리면은 그냥 쌩깔 사이야. 지금 잠시 사이가 좋을 상황이니까 사이 좋은 거지. 내일 서로 의견 안 맞으면 그냥 쌩까면 그만인 사이예요. 1968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지금 분리되어 있죠. 원래 체코슬로바키아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지금은 체코 따로 슬로바키아 따로인데 옛날에는 하나였어. 체코슬로바키아. 저 체코슬로바키아가 공산주의 국가였어요. 근데 문제가 저 체코슬로바키아 정권이 공산주의 정권이긴 한데 소련 말을 잘 안 듣는 공산주의 정권이었어. 그래서 어떤 일이 있냐면은 소련이 땅크 몰고 가서 밀어버려요. 이 새끼들이 형을 몰라보고 감히 뭐 시불에 이 새끼 그냥 하늘 무서운지 모르고 개겨? 그러면 땅크의 맛을 좀 봐. 이 새끼를 밀어버려. 그리고서 그 땅크 밀고 그냥 밀어버려 여기 체코슬로바키아를. 그러더니 친소련 정권을 바지사장으로 앉혀놔요 소련이. 자, 그리고 나서 소련이 뭔 얘기를 하느냐면은 같은 공산권 국가더라도 우리 소련 말을 안 듣는 이런 반동놈의 새끼 그럼 우리 무력으로 가만두지 않겠다. 우리 공산주의 진영, 우리 형제 국가들을 안보적으로 위협하는 그런 수준으로 보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자마자 이 마오쩌둥이 소련 저렇게도 좀 안 되겠다.
요런 게 또 있었어. 달리 말하면 중국도 소련 말을 안 들으면은 중국도 압박하겠다 이런 얘기를 들리는 거잖아요. 사실 물론 이 이전부터도 사이가 안 좋은 여러 이유가 있지만 다 얘기하면 너무 시간이 길고 아무튼 요런 상황들이 있었어요. 전략적으로 중국 입장에서는 소련을 견제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거야. 미국 입장에서도 전략적으로 소련을 견제해야 되고요. 그러면 둘이 입맛이 딱 맞는 거죠. 중국도 미국이 필요했고 미국도 중국이 필요했다. 이 전략적인 상황에서 이제 헨리 키신저가 요 딱 자리를 마련해서 이제 마오쩌둥과 닉슨 대통령이 이제 만나는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미국이 공산주의 국가였던 중국이랑 친해지면 좋은 게 뭐냐면 중국이 최소한 미국 심기를 건들려고는 안 하거든요. 미국의 심기를 건드리는 게 뭐야? 중국이 굳이 구태여 다른 나라의 공산주의자들을 지원해주고 다른 나라의 간첩들을 지원해주고 굳이 이럴 필요가 없잖아. 미국의 심기를 건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 중국이랑 가까워지는 거는 아직 공산주의화가 안 된, 공산화가 안 된 국가들, 한국이라던가 이런 나라들의 공산화를 막는 거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고 여러모로 좋은 거야. 여러모로 이런 거를 통해서 점점 미국은 전쟁 비용도 줄이고 군비 경쟁도 줄여나가고 긴장 완화 대탕트로 가자. 이제 이런 상황이 있었던 겁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 있던 박정희 정부는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미국이 중국이랑도 가까워지고 중국의 위협도 미국에 대해서 약화되고 잠잠해지고 베트남 전쟁에서도 철수했어요. 그러니까 점점 한국에 대한 필요성이 미국 입장에선 떨어지는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이제 중국이 공산주의 만만세! 소련이나 이제 북한 애들도 공산주의 만만세 하면서 이제 막 남한에 어그로 끌고 뭐 전 세계에서 어그로 끌고 그래야 이제 미국도 이제 한국이란 나라가 중요해지고 이런 건데 점점 대탕트의 분위기로 가니까 대탕트 분위기로 주한미군은 철수 중이고 중국과 미국도 친해지겠다고 난리고 한국에 대한 원조와 지원도 축소가 예정이었어요. 모든 것이 박정희 정권의 지지율이 박살날 거를 예견하고 있었다. 그 무엇 하나도 박정희 정권의 지지율에 도움되는 게 없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계속해서 강조를 하기 시작해요. 뭘? 자주국방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서 박정희 정권이 자주국방 얘기를 하면서 핵무기 개발을 시작합니다. 박정희 정부가 1968년 2월부터 계속해서 강조하던 말이 있었어요. 자주국방. 그러면서 예비군 제도를 도입합니다. 이때 생긴 거야 이게. 그리고 지금 어머님 아버님 세대 1960년대생 70년대생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교련 수업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고등학생들도 군복 비슷한 걸 입고 칼 달린 이제 총을 들고 군사훈련 받던 거에 기본적인 여학생들도 했었어요 이거. 참고로 교련 수업이 원래 일제강점기 때도 있었고 이승만 정권 때도 있었어요. 근데 이승만 정권 이후에 장면 내각이 이제 폐지를 시켜요. 폐지를 하고 박정희 정권도 이제 그 들어서고 나서 바로 부활시킨 게 아니었는데 박정희 정권 들어서고 나서 이제 몇 년 뒤였던 69년에 다시 이제 부활이 된 겁니다 이게. 그리고 동시에 이제 국방과학연구소 지금도 있죠. 국방과학연구소 대전에 있어요. 이제 국방과학연구소라는 연구소도 이제 설립이 됩니다. 자 근데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같이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핵무기 개발이야. 핵무기 개발. 박정희 정권의 핵무기 개발. 최근에는 이제 핵잠수함 때문에 이제 이재명 정부와 트럼프 정부의 효부 합의 핵잠수함 건조에 대해서 이제 영상을 이제 올린 바가 있는데 팩트시트가 올라왔다 뭐 이러면서 뭐 자꾸 그 헛소리들 하는 사람들이 요새 있어요. 지지자분들의 심정은 이해가 가지만 자꾸 국민들 상대로 선동 좀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팩트시트에도 분명히 써져 있는 게 뭐예요?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를 굉장히 이제 좀 지지한다. 승인이 된 거죠 사실상. 근데 핵잠수함 건조가 승인이 되든 말든 그 핵잠수함의 원료인 농축우라늄이 승인되지 않으면은 깡통이야. 비싼 깡통. 그래서 지금 당장 뭐 설레발치고 그럴 거 없어요. 갈 길이 멀어.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890 계획이라는 핵무기 개발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890 계획과 관련해서 명확한 시점이 드러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890 계획이라는 핵무기 개발이 있었다고 한다. 요 정도만 이제 알려져 있어요. 자 근데 버널드 그레그라는 CIA 한국지부 총책임자예요. 미국의 CIA 한국지부 총책임자 옛날에. 이 사람 지금도 살아있어요. 2026년에 한국 나이로 100살이에요. 1927년생이라. 자 근데 이 양반 증언에 따르면은 박정희 정권은 1972년부터 핵개발을 시작했다. 이후 1977년 가서 중단했다. 이런 인터뷰를 여러 군데에서 얘기를 하고 댕겼어 이 양반이. 그리고 당시에 미국 국무장관이었던 헨리 키신저가 쓴 비밀 보고서에 따르면 박정희 정부는 1977년까지 원자폭탄을 만들으라는 오더를 내렸다. 그리고 핵탄두를 발사할 수 있는 미사일도 개발하라고 오더를 내렸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물론 이제 이거는 미국의 정보력에 따르면 박정희 정부가 막 다 뭐 인정하고 맞아 우리 1900 몇 년도에 뭐 했고 이거 했어 이렇게 떠들고 다닌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미국의 정보력에 따르면 당시 1970년대에 한국 박정희 정부는 핵무기 개발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있습니다. 그죠? 자, 근데 이거 분명히 하셔야 돼. 이거 자꾸 우리나라가 문제가 많아, 이게. 원자력 발전이랑 핵무기 개발은 다른 영역입니다. 이걸 자꾸 원자력 발전 얘기하면서 핵무기 얘기를 1+1으로 끼워 넣어가지고 자꾸 그 헛소리를 자꾸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다른 영역입니다. 이거는 완전히. 핵무기의 원자력 발전을 통해서 나오는 플루토늄 같은 게 들어간다 해도 아무리 그래도 중요한 거는 핵무기 개발에서 중요한 건 기폭장치예요. 저 기폭장치가 뭐냐면 핵무기가 딱 투하가 돼서 떨어지는 그 순간에 적재적소에 적절한 타이밍에 딱 기폭장치가 이제 작동이 되면서 핵분열이 일어나게끔 하는 그 타이밍, 이거를 잡아가지고 작동되게 되어 있어요. 전 세계 최초의 핵실험이었던 트리니티 핵무기 실험입니다. 그 트리니티 실험에서 썼던 그 핵무기예요. 전선이 엄청 많아. 지금 꼬불꼬불하니 이게 다 기폭장치야. 기폭장치. 이런 것들이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요거를 이제 경량하고 소형화하고 이건 또 다른 기술이고, 이런 기술이 여러 가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박정희 정부가 이제 이런 기술을 배우려고 우리나라 연구원들을 어디로 보내냐면은 프랑스로 보냅니다. 아, 대박이에요. 정말 미국 말 더럽게 안 듣는다고 소문이 자자한 샤를 드골의 프랑스. 샤를 드골이 퇴임한 이후에도 드골 정신 하나로 무장한 샤를 드골의 프랑스. 드골 정신의 프랑스 씹어졌습니다. 프랑스로 갔어. 박정희 정부가 이제 얘기를 해요. 우리 한국은 미국을 믿을 수 없다. 그래서 핵 개발을 하고 싶다. 그러자마자 프랑스가 돈 주면 알려줄게. 돈만 줘. 그럼 알려줄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프랑스는 당시에 이스라엘이 핵무기 개발하는 것도 알려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꾸 미국이 시키지도 않은 거를 자꾸 하거나 미국과 함께 협의도 안 하고 지들 멋대로 하거나 자꾸 이런 일이 좀 많았어. 자, 그리고 캐나다한테도 가. 캐나다한테도 가가지고 중수로 원자로를 팔으라고 해요. 원자력 발전소의 방식 중에 하나인데 이게 크게 경수로랑 중수로라는 그 원자로 방식이 있어요. 두 개의 방식이 있는데 플루토늄을 정제해가지고 이제 만들어내기 좋은 거는 중수로. 우리나라는 지금 대부분 경수로인데 그래서 중수로를 이제 받아오려고 이제 간 거지, 박정희 정부가 배워오려고. 근데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언제 박정희 정부가 프랑스한테 접근을 했고 이랬는지는 명확한 타이밍은 모르겠으나 앞서 말한 것처럼 도널드 레이그라는 미국 CIA 한국 지부의 총책임자의 말에 따르면 1972년부터 이제 저런 핵 개발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미국이 저거를 언제 파악했다는 거로 알려져 있냐면은 73년도에 파악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1년 만에 뽀록이 난 거야. 박정희 정부도 나름 비밀리에 했을 텐데 1년 만에 이제 그 뽀록이 났습니다. 파악하자마자 미국이 개지랄을 해요. 박정희 정부한테 쫓아가가지고 개지랄. 그리고 캐나다한테도 가가지고 니들 똑바로 행동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프랑스가 니네가 뭔데? 니네가 뭔데 우리 프랑스가 하는 거에 대해서 니네가 뭔데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를 해? 이제 그런 식으로 나와요. 여기서 하나 좀 추가로 말씀드리면은 이희소 박사 얘기는 할 필요 없습니다. 이희소 박사는 핵 개발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모 작가님의 유명한 소설에 의해서 자꾸 이 양반 얘기가 나오는 건데 이희소 박사의 유가족들도 박정희 정부의 핵 개발과 이희소 박사를 언급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연관없는데 왜 자꾸 얘기를 하냐 이거예요. 이번 기회에 미국이 한국인의 NPT에 가입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핵항상 방지 조약이죠. 자, NPT에 이제 가입을 하면은 이제 핵사찰도 받고 우리 핵무기 개발 안 해요를 계속해서 검증받고 이런 그 단계를 거쳐야 돼요. 이제 이런 거를 이제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나 이제 우리의 프랑스가 또다시 78년도에 박정희 정부에게 접근을 하더니 재처리 시설 재처리 시설이 뭐예요? 원자력 발전이 끝난 사용 후 핵 연료봉을 재처리해서 경량화, 소형화하고 플루토늄도 나오는 그 재처리 시설을 협의하에 한번 추진 고고? 요런 식으로 이제 프랑스가 또 접근을 해요.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나중에 이게 또 뽀록이 나서 미국의 카터 대통령이 프랑스 총리였던 발레리 지스카르 데스탱 총리가 있었다. 데스탱 총리. 이 양반을 직접 만나서 한국에서 핵무기 개발하는 거 도와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개지랄을 했대요. 진짜 프랑스 니네 가만두지 않겠다. 계속 나대지 말라고. 그렇게까지 얘기했다라는 썰. 말로 하니까 말을 안 듣는 거야 계속.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다 끝났어요 사실. 다 끝났어. 그러나 우리에겐 뭐가 있어요? 중꺽마. 중꺽마! 정말 중요합니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중꺽마 정신으로 정말 그 이후에도 핵 개발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추진했다는 여러 증언들이 있기는 있어요. 농축우라늄을 소량이더라도 한번 만들어봐라. 그러나 계속해서 이제 길게 추진되진 못했다. 요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박정희 정부 때 75년도에 NPT도 가입을 하고 핵 개발도 이제 우리 안 할 거야. 이런 얘기도 하면서 미국과 이제 또 대화를 또 많이 하고 그래요. 주한미군 철수를 뭐 덜 하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여러 대화를 해. 우리나라한테 불리하지 않은 안보적인 여러 여건들을 또 다시 마련을 하고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는 대신에 미국도
한국 니네들의 안보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더 도움을 주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럼 우리나라 입장에서 이득을 본 거예요. 또 어느 정도는 사실.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진짜 이 사진이 정말 불편한 사진이야. 사이가 진짜 더럽거든요, 둘이. 진짜 서로 찢어 죽이고 싶어 안달이 사이야. 근데 지금 둘이 같이 지금 서가지고 카퍼레이드 하면서 손 흔들고 있는 거잖아요. 정말 어색한 사진인데 이게. 1977년부터 인권을 그렇게 사랑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 한국의 박정희 정부는 인권 탄압, 비민주주의를 고치지 않으면은 아예 주한미군을 싹 다 빼버릴 수도 있다고 겁박하기 시작해요. 강력하게. 그리고 이제 지미 카터가 전 세계의 핵무기가 사라져야 된다. 물론 그러면서 지들은 핵무기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나라에 배치해뒀던 미국의 전술핵, 그 전술적으로 이제 핵무기를 배치해놨어서 터키라던가 이제 우리나라라던가 이걸 아예 빼버리려고 했었어요. 물론 이제 미국의 국방부랑 CIA가 반대해가지고 바로 철수는 안 했는데, 이게 궁금한 거야. 지미 카터는 도대체 왜 저런 거를 했을까? 왜 저렇게 인권 외교 저런 거를 왜 자꾸 하려고 했을까? 이게 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이런 거야. 소련도 당시에 이제 80년대 들어서면서 점점 상태가 안 좋아지기 시작하고, 중국의 마오쩌둥과 닉슨 대통령이 만나가지고 미국과 중국도 이제 소통할 수 있고, 이런 상황에서 전 세계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강조하면서, 왜냐면 인권과 민주주의가 우리 미국은 있다 이거야. 공권력이 그렇게 센데. 인권과 민주주의를 강조하면서 전 세계 공산주의 독재 국가들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공산권 국가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인권이 소중하고 민주주의가 소중하다라는 얘기만 하는 거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공산권 국가 독재 국가들이 와해되고 평화적으로 우리 미국의 패권, 초패권 국가 우리 미국 중심으로 팍스 아메리카나가 쌉 가능해질 수 있다. 이런 이상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던 거예요, 사실 이게. 자, 여기서 이제 이거에 대한 음모론이 나오는 거야. 카터가 인권 외교와 저 비민주주의 독재 정권들을 공격하잖아요. 그리고 한국 같은 나라의 핵무기를 개발하지 못하게 하는 거는 그 전부터도 했지만 카터 정권 때도 유지됐고, 그러나 이제 박정희 정권은 중꺾마 정신으로 이제 핵 개발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여러 증언이 있다 보니까 김재규 중정부장의 빵야 사건, 1979년 10월 20일 11.6 사건인데, 요 사건과 관련해서 미국의 사주를 받은 거 아니냐, 중정부장이. 이 얘기가 나오는 건데, 이거에 좀 모순적인 게 있어 사실은. 당시에 미국 CIA가 이런 얘기를 해요, 카터 정부한테. 현재 카터 정부가 한국을 압박하는 행동은 미국의 이익에 반대된다. 만약에 한국을 계속해서 자극하고 박정희 정권을 자극해서 박정희라는 사람이 독단적으로 핵 개발을 더 하겠다고 한다거나 미국과 쌩까 버리겠다고 한다거나 뭐 이런 아주 독단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점점 더 늘어나는 거다, 불확실성이. 그래서 카터 정권은 박정희를 그만 자극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요, CIA가. 이런 얘기를 한 상황에서 CIA의 사주를 받아서 김재규 중정부장이 박 대통령을 암살했다? 그거는 제 생각에 아무리 생각해도 좀 앞뒤가 안 맞는다 이 말이요. 미국 CIA는 박정희를 자극하지 말라고 카터 정권에 얘기했는데, 박정희가 독단적으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제거할 수도 있지 않냐, 이 얘기도 맞기는 맞겠지. 그러나 제거 얘기가 나온 게 아니잖아요. 카터 정권한테 자극을 그만하라고 얘기한 거잖아. 이제 이거가 우선적으로 얘기가 나온 거기 때문에 확실하게 저 음모론에 대해서 솔직한 얘기로 동의하기는 어렵다. 자, 오늘 주제의 핵심이 뭐야 그러면은, 박정희 정권이 1960년대 초반 중반 후반 1970년대 초반 중반 이렇게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박정희 정권의 지지율이 떡락하는 상황만 계속해서 생기고 있었다. 전 세계 국제적인 상황들이 박정희 정권에 별로 도움이 안 됐다. 미국은 베트남 전쟁에서도 발을 빼려고 하니 베트남 전쟁을 도와줬던 한국의 필요성도 줄어들고 있고, 그 필요성 때문에 도와줬고 원조해주던 그 한국에 대한 원조도 줄어들고, 박정희 정권의 경제개발도 당연히 진척이 이제 조금 덜해지고 돈이 줄어드니까요. 이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지미 카터는 박정희 너는 비민주주의의 인권도 보장 안 하는 글러 처먹은 인간이다라면서 개지랄하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개빡치고 있었다. 이런 국제적인 상황에서 한국의 박정희 정권의 국내 정치 상황은 어땠을까요? 당시 박정희를 반대하던 수많은 정치인들, 김대중, 김영삼, 이런 사람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조지는 건 당연하고, 그리고 본인의 최측근들 중에 열받게 했던 사람들도 반기를 들거나 본인의 권력을 빼앗을지 모르고 불안하게 만드는 본인의 최측근들도 박정희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조지기 시작합니다. 인생 동반자 좋기 한리 성형 피부과 박경리, 하이팅컵의 당근, 간다요 후원자 부츠 vs 더 월드, 은빛 마술사, 간호는 갱다, 재영인, 수리성, 그로스컵, 영산촌놈, 시우필, 러블리 이시, 정현리, 한명계, 더더더, 칠레, 봄눈물 저지방 우유맛.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